출판도시 인문학당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출판도시 인문학당에서 모실 분은 서울시립대 교수로 계신 이병혁 교수님이십니다. 한국인의 일상 속의 언어문화라는 제목의 주제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모시기에 앞서 음악을 한 곡 청해 듣고 가겠습니다. 이병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출판문화도시에서 책을 기증받는다고 해서 참 우선 굉장히 기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그동안에 한 30여 년 그 교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집으로 가져가자니 좁은 집에 놓을 데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걸 그렇다고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또 이미 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더 이상 종이책을 받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하니 이걸 참 진퇴양난이었는데 마침 출판도시에서 지혜숲을 이제 열면서 이 도서 기증을 받는다고 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저희가 일단 책을 기증하기로 동의했는데 행사에 초청까지 주신다고 해서 불감청이나 고소원이 올시다 하고 왔는데 오면서 너무나 놀랍고 당황하고 이거 큰일 났네. 저는 그러고 이거 조그마한 공간에 몇 분 이렇게 앉혀놓고 그냥 사사롭게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가족적으로 대화하는 줄 알았더니 쭉 보니까 와 이거 아니네. 이거 내가 그걸 잘못 걸려들었다. 큰일 났네 이거 뭐 32년 교수 생활하다가 막판에 이게 무슨 망신인고 지금 사실 저는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오늘 주제를 잡은 게 한국인의 일상 속의 언어문화, 그건 바로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사회학, 제가 사회학을 하는데 이 사회학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학도 중에 언어를 전공한 사람이 없어요. 저 빼놓고. 지금 역사를 따지면 뭐 그 사회학과가 전국적으로 30여 개가 넘고 아마 졸업생 뭐 연구자 뭐 합쳐서도 뭐 수만 명이 넘을 될 텐데 왜 사회학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왜 언어라는 언어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언어학의 방법이라는 게
뭐 언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메디어나 뭐 어떤 그런 이 눈을 통해서 이걸 세상을 왜 보지 않을까? 근데 그게 참 희한하고 신통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왜 내가 언어 문제에 관심 가지게 됐나? 다 이유 없는 게 없어요. 다 그 정신분석에서는 전문 용어를 써서 저장합니다. 불어로 아프레쿠 사후작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언어 문제에 관심 갖게 된 것은 제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무언가 그 언어와 관련돼서 씨앗이 심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나이가 돼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1년 동안은 그냥 가방만 메고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는 이제 주로 노는 게 제 학업이고 공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2학년 1학기가 돼가지고 어느 날 그날은 제가 보통 때는 제가 나가서 노는 시간인데 그날따라 비가 와가지고 제가 나가질 않고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출근하시다가 저한테 너 요새 2학년 됐으니까 글을 배웠겠지. 책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가만히 책을 딱 펼쳤는데 보니까 하얀 종이에 이제 뭔가 새카만 것은 있어요. 근데 그게 글자인지는 잘 난 모르겠고 무슨 글자인지 더구나 알 길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이 자식이 이런 엉터리 같은 놈이 학교 다닌다는 놈이 한글도 몰라. 이제 그게 이제 제 인생의 바뀌는 인생이 바뀌는 야생인에서 이제 문명인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또 이건 중학교 때 제가 또 반장이 키가 크고 잘생겨가지고 제가 반장하고 좀 친해보려고 반장을 꼬셔가지고 야 우리 집에 놀러 가자.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에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뭐 어머니한테 이제 소개하고 그 맛있는 음식도 먹고 대접을 시켰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반장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이중인격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야 이중인격자라는 건 함부로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표현을 쓰냐고 그랬더니 걔도 이제 어리니까 그래요. 너 집에 들어가자부터 말투가 바뀌더라고요. 학교에서는 표준말 쓰다가 집에 가니까 어머니 좋았어요. 학교 갔다 왔니? 밥 먹었니? 예, 밥 먹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한경도 사투리, 뭐 경상도 사투리 막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놀란 거예요. 얘가 학교에서 보던 이병이 맞아? 이 들어오니까 얘가 완전히 딴 아이로 바뀌었네. 말투가. 그러니까 걔는 쇼크를 받은 것 같아. 이런 애가 다 있어? 그리고 저도 그때만 해도 몰랐죠, 그거. 이 사투리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고, 굉장히 그 언어가 변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 친소관계, 이런 것에 뭔가 영향을 받는구나. 그때 또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살아오면서 언어 때문에 제가 엄청난 뭐랄까,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 번. 그러면서 저는 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소통을 한다, 혹은 뭐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하는데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걸 갖다가 학문적으로 이 언어, 우리가 좀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verbal communication, 말을 통한 소통, 이 문제를 왜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느냐. 뭐 수필 쓴다든지 소설 쓴다든지 뭐 일반적으로 뭐 말은 잘 하시죠. 쓰죠. 굉장히 우리에게 관심 있는 주제이긴 한데 이게 인문학의 주제로서 왜 특히 인문학 그러면은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경우 우리 국어라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국어학이라는 것도 있지만 국문학과 국어학은 다르죠 사실. 그래서 일반 대학에 보게 되면 학과명을 국어국문학과 붙였습니다. 하나는 국어학은 랭귀스틱스고 국문학은 리터러처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학과 언어학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학과명이 붙인 겁니다. 근데 그건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문학만 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언어학만 내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 보면 대체로 분위기를 보면요. 어학이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문학이 어학의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종의 이제 어학은 문학에 꼽사리 끼인 거예요. 꼽사리 끼어가지고 그냥 국문학과 학이 뭐 하니까 그래서 어학도 좀 가르친다 그래서 국어국문학과 그래서 주는 국문이고 국어는 이제 옆에 이제 보조 뭐 이런 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수 이게 구성원도 보면 국어국문학과 예를 들면 국문학이 8명이면 국어학은
한 명, 두 명 정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한국에서는 인문학 중에서 언어학이라는 게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대학에서. 그럼 보면 여러분 대학 그 학과 보시면 압니다. 언어학과가 있는 대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없어요. 그 대신에 무슨 국문학, 문학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많습니다. 언어학과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에 있고 고려대학에 있고 뭐 어디 뭐몇 한두 군데 더 있는 걸로 알아요. 지방에 또 뭐 있는 한두. 그만큼 언어학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유학을 갔던 프랑스의 경우에는 문학도 물론 융성하지만 문학보다 더 언어학이 융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한국은 어학보다는 문학이 더 융성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유럽,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진국가 또는 뭐 그런 말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선진국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이라고 지금 끼어들려고 막 이러고 있는 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고가 터져가지고 좀 움찔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보다 조금 앞섰다고 하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문학도 융성하지만 그보다 어학이 더 융성하고 있다.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다 까닭이 있죠. 그야말로 사회, 경제, 역사적으로 다 까닭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게 반도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딱 고립돼 있죠, 사실. 저쪽에 압록강변 두만강 딱 막으면 나갈 데가 없어요. 바다로 나가서.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문화와의 소통, 상호작용, 거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뭐 우리 언어, 우리 배달민족, 한민족 이거 하나로 뭐 살아가는데 별 문제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보다 강한 나라였던 중국, 그 후에는 이제 일제 식민지 직후에는 이제 뭐 미국 이런 나라들과 하고 거래만 하면 끝났지. 뭐 무슨 언어학 필요 없었죠. 근데 유럽은 왜? 국경이 없잖아요. 막 얼마든지 쳐들어가고 점령하고 빼앗고 그러잖아요. 독일, 프랑스, 영국, 뭐 아까 말한 게르만족, 라틴족, 그다음에 뭐 센족, 아랍족 다 막 끊임없이 서로 국경이 없이 막 섞이다 보니까 교류하고 공존하고 싸움하려면 어떻게 돼? 지피지기면 백전무불이라는 말도 있듯이 상대를 알아야 돼. 상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언어를 알아야 돼. 소통하는 걸 알아야 돼. 정보를 빼내야 돼. 상대가 어떤 작전을 쓸 것인지, 언제 쳐들어올 건지, 언제 기습할 것인지, 어디로 들어올 것인지 정보를 알아야 돼. 언어를 알아야 돼. 언어를 알면 모든 정보를 다 얻어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뭐냐? 근대적으로 보면은 알다시피 유럽은 뭐예요? 식민주의 국가입니다. 약한 나라, 제3세계 그런 말이 왜 생겼느냐 이거죠. 식민지,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은 이제 좀 라틴 아메리카를 먹었죠. 영국은 이제 북미, 프랑스는 북미를 먹었고 식민지 했잖아요. 그 후에 이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1차, 2차 세계를 통해가지고 다 독립이 되긴 했지만은 과거에 식민지를 갖다가 경유했던 나라들이니까 식민지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랑스는 아프리카, 특히 서부 아프리카에 보면 뭐 코트디부아르 무슨 가봉 무슨 뭐 카메룬 뭐 옛날 프랑스하고 영국이 그 식민지 경영 방식이 다릅니다. 프랑스는 영국인 워낙 큰 땅덩어리 인도라든지 무슨 뭐 호주, 뉴질랜드 뭐 곳곳에 큰 땅덩어리가 지배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도 큰 땅덩어리, 나이지리아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굉장히 큽니다, 땅덩어리가. 프랑스 영의 식민지를 보면 다 땅덩어리 작아요. 왜? 프랑스는 영국하고 대결하려니까 땅덩어리를 쪼개가지고 영국이 10개, 그럼 우리도 10개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10개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다. 한번 붙어보자. 이런 어줍지 않은 자존심 때문에.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정책이 달라요. 그래서 서부 아프리카 쪽에 조그마한 가운데 중간에 조그마한 나라들이 다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그다음에 큰 나라들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뭐 영국이 식민지고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유럽에서 1차, 2차 대전 과정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된 것도 그 전쟁 과정 1차 대전에서 유태인들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약속한 겁니다. 영국에서. 너희가 참전하면 우리가 승전하게 되면 옛날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너희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 주마. 자, 그런 전쟁 과정에서 그런 어떤 안에 뭐 미략이 나오고 그런 이제 약속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오늘날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고 앉았죠. 이런 끝없는 역사라고 하는 건 그 민족이 있고 종족이 있고 언어가 있고 또 종교가 있고 이것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끝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단절되지 않냐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지구상의 인류가 번성하는 한 그렇죠? 바로 그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출신으로 맨 처음으로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사회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궁금해합니다. 너 프랑스 가서 뭐 공부하고 왔어? 너 언어사회학 했는데. 언어사회학이 뭐야? 그거 처음 들어보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그 투가 너 사기치는 거 아니냐? 너 가짜 아니야? 너 그냥 가서 놀고 와가지고 이 자식 뭐 매스러울 게 없으니까 뭐 우리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언어사회학하면 이것들이 쏘고 넘어갈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표정들이 전부 저를 보는 게 이게 조금 박지가 않아요. 조금 뭐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편치 않죠. 나 그럼 고생스럽게 나가고 잘하지도 못하는 프로 어떻게 배워가지고 유학을 갔다 왔는데 나를 갖다가 이게 이상하게 짝퉁 내지 사이비 내지 가짜로 본단 말이에요. 이거 참 고통스럽네.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하지? 그러다가 안 되겠다. 책을 써야 되겠다. 책은 우리나라 사람 또 이 책에 약하잖아요. 책으로 내가 책 썼어 그러면 너 책 썼어? 책도 써? 대단하네. 일단 그런 또 책에 대한 일단 이상한 이게 우러름이 있어요. 존경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고생 끝에 이제 제가 책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쭉 이제 그때는 제가 사가지고 다 일부러 제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한 권씩 보냈어요. 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 공부한 사람이다. 이거 봐라. 내가 가짜 아니다. 이게 진짜다. 그래가지고 이 책이 나온 겁니다. 사실. 그런데 사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뭐냐면 이게 80년대 중반에 나왔는데 80년대만 해도 젊은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뭐냐면 그때 이 사회 구성체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요새 뭐 좌파, 마크시즘, 사회주의, 무슨 해방신화 이런 것들이 80년대에 많이 우리 사회과학계에 많이 범람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패러다임 이외에 마크시즘, 사회주의적인 패러다임 이외에는 별 패러다임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거기에 경도되지 않고 좀 뭔가 다양한 게 없나 이런 걸 찾던 사람들에게 이 책이 나타남으로써 이런 뭐 주제도 있네. 이렇게도 언어를 통해서 이데올로기 문제, 사회 구성체 문제를 다룰 수도 있네. 자본주의 체제를 갖다가 언어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도 읽어낼 수가 있구나. 그런 이제 효시를 보여준 겁니다, 제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반응도 없고, 제가 글 써도 거기에 대한 아무도 논평도 안 하고 까는 사람도 없고, 무관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한 10여 년 하다가 때려치웠어요, 언어사회. 왜? 장사가 안 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모든 게 마케팅이 있어야 돼요, 마케팅. 내가 발표를 하거나 책 쓰거나 이 얘기를 걸면, 말을 걸면, 거기에 대한 답답한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틀려 먹었다든지, 이 얘기 괜찮다라든지, 이렇게 바꿔보자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안 해요. No response. 그러니까 이게 메아리 없는 아우성이에요, 메아리 없는 아우성. 저 때려치웠어요. 그 대신 뭘 바꾸느냐? 그렇다고 언어를 가지고 이제 놀던 사람이 갑자기 언어하고 무관한 짓 하면 꼭 실패하거나 꼭 막아 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없고 바로 언어를 통해서 하는 게 정치 분석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전문 용어는 어널리전트, 어널리시스트 이러는데 어널리전트라는 것은 우리 속된 말로 이제 환자입니다. 내담자입니다. 클리닉에 찾아오는 사람, 문제가 있어 오는 사람이 내담자야. 그러면은 어널리시스트는 뭐냐? 분석가는 뭐 하는 거냐? 병원에서처럼 무슨 진찰하고 진단해가지고 처방해가지고 약을 주거나 어떤 물리치료를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이게 장의자에 약간 들고 프로이트가 하는 식으로 말했으면 장의자에다 앉고
그 프로이트는 뒤에서 안 보입니다. 환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뒤에 이게 의자에 다 앉아가지고 그냥 환자가 오면 편히 누우세요, 편히 쉬세요 이러고서는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환자가 그냥 뭐 지 생각나는 대로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그걸 자유연상이라고 이제 분석에서 표현해요. 그냥 자기 뭐 여기 내가 오다가 누굴 만났는데 혹은 내가 오다가 갑자기 뭐가 먹고 싶었는데 아니면 오다가 보니 내가 화가 났다 갑자기 뭐 이런 식의 혹은 뭐 꿈에 무슨 내가 일이 있었다든지 뭐 자기 하고 싶은 걸 그냥 주저리 뜬금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듣는 거예요. 분석가는 듣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질문을 하거나 추임새를 넣거나 그래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누굴 봤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자꾸 이제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자꾸 생각을 해 나가겠죠. 항상. 그러면서 본인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과거에 일어났던 아까 말한 대로 사후작용, 외상을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옷가게에 들어가는 게 난 무서워. 옷가게에 엠마라는 여자아이가 옷가게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해요.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가 그 엠마를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엠마가 어렸을 때, 아직 이 자의식이 없을 때, 4, 5살 때 동네 이웃 가게, 사탕 가게에 가 사탕을 사 먹고 뭐 할 때에 그 주인 아저씨가 엠마에게 성추행을 합니다. 엠마 몸을 더듬습니다. 그래서 엠마는 그때 모르죠. 그때는 어떤 기분이 묘했지만 그게 어떤 기분인지 모른 채 사탕 받고 하나씩 더 주니까 하나 더 주니까 먹고서는 신난다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또 며칠 있다 보면 또 간단 말이에요. 또 그 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몇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어렸을 때는 자기가 무슨 일 당했는지 몰라요. 그 아이는. 커서 아까 말한 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돼서 그때 5살이었는데 15살, 16살 됐을 때 딱 보니까 그 생각이 팍 돌아오고 그때 잊고 살았죠. 그 사이에. 한데 어떤 대머리가 아저씨가 있어. 딱 그 점원인데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아이고 안 가. 돌아가. 피해.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죠. 내가 왜 이제 대머리 아저씨가 있는 옷가게를 내가 들어가기 싫어할까. 프로이트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프로이트가 이제 그걸 일깨워주는 거죠. 네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때는 그 일이 무엇인지 네가 의미를 몰랐어. 그런데 네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서춘기가 돼 어른이 되어가고 있어. 사회적인 어떤 도덕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윤리라는 걸 네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어. 그게 어느 순간에 무의식에 조장되어 있었던 그걸 네가 건드린 거야. 그것이 너의 행동에 영향을 준 거야. 알겠니? 이렇게. 그래서 정신분석은 약물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처방이 또 없어요. 개인적으로 무슨 처방이라가지고. 약물을 치료하지 않는 처방이 당연히 없겠죠. 언어를 통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 결자 해지 방법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과거에 겪었던. 그래서 항상 정신분석은 과거사를 갖다가 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과거에서부터 연원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현재가 또 미래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쉽게 말해서 정신분석에서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 나온 김에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자녀분도 있고 부부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선후배도 있겠지만은 그 트랜스액셔널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교류 분석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이 세상에 고칠 수 없는 게 2가지가 있다. 첫째는 과거입니다. 이미 지나간 거 어디 고치겠어요? 타임머신 타고 뭐 다시 선택하겠어요? 그건 뭐 우리가 픽션에서 환상 속에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과거는 못 고칩니다. 한번 일어났던 이런 흘러간 걸. 그죠?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는 법이잖아요. 2번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잘 명심하세요. 타인의 행동입니다. 타인의 행동. 자제분 행동 못 고쳐요. 남편 행동 못 고쳐요. 마누라 행동 못 고쳐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우리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요.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게 고민이잖아요, 그게 이제 정신분석이나 이런 데서 지금 우리가 사회심리요법에서 심리 뭐 이런 요법에서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굉장히 해법은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또 가장 어렵습니다. 하려고 하질 않아요, 아무도. 아까 얘기했더니 네가 변해, 네가 바뀌어야지, 이놈아 아들놈아, 네가 바뀌어야지. 공부 열심히 해. 게임하지 마라. 스마트폰 만지지 말고 책 봐. 책도시 와, 파주 가자. 지혜 숲으로 가자. 안 가요. 어머니나 가세요. 아버지나 가세요. 나는 여기가 게임이 좋아요. 게임 천국이 좋아요. 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 방법이 있습니다. 교류 분석에서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 아시면 여러분들 여기 오신 여기 발품판 보람 참 소중한 값을 받고 가시는 거예요. 댓글 받으시는 뭘까요? 고민하시는 남이 바뀌길 바라는 그 당사자가 자신이 바뀌어야 돼. 남한테 바뀌라고 닥달하고 매달리고 야단 치고 저주하고 욕할 필요 없어요. 제일 좋은 건 내가 바뀌어. 그래? 너 안 바뀌지? 내가 바뀌마. 기득권 지금까지 해왔던 선입견, 편견 다 버리세요. 자기를 죽이세요. 쉽게 말하면 좀 극단적인 얘기는 자기를 죽여야 돼. 뒤에 또 너 자신을 죽이세요. 자기를. 기준에 나 없다. 저도 이제 아까 말 인생의 전반전 끝나는 과정에서 터득한 게 바로 책 읽으면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말로 그랬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몸으로 행동으로 머릿속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 마누라 저 엄청 욕합니다. 나는 나 때문에 내 인생 뭐 조졌다고 그러고 결혼 뭐 사기쳤다고 그러고 뭐 내가 널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른다고 뭐 볼 때마다 그래. 저는 죄송합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사기꾼입니다. 못난 남편입니다. 못난 애비입니다. 하지만 버리진 말아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요새 제가 떠오르는 화두가 용서해달라는 말, 용서라는 말입니다. 용서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자존심이 세가지고 무녀동남이잖아요. 저는 뭐 아쉬운 거 없이 그 어려운 시절에도 부모가 저 하나 키우느라고 온갖 집중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아주 행복한, 결혼하기 전까지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엎질러진 물이니까 과거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방법이 저가 바뀐 게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구나.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그 마누라가 저렇게 나올만 하지. 여보 마누라 미안해. 나 앞으로는 변할게. 과거의 나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오. 조건이 있어야 되지.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준다면 우리 좀 앞으로 새롭게 변하지 않겠느냐. 내가 변하게 행동한 것을 당신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변하는데 안 받아주면 저놈 또 무슨 짓 하러 오려고 저래. 저거 또 왜 또 무슨 술을 쓰는 거 아니야? 또 의심하고 또 이렇게 곡해하고 그러면은 돌아감이 다 버려요. 해법이 안 나와요. 일단 용서 누구든지 간에 사람은 다 과오를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허구입니다. 환상입니다. 환상.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환상에서 깨어나자. 현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고해라. 고해가 뭐 고생받아. 고통스러운 바다, 고생바다가 인생입니다. 직실해야 됩니다. 직실해야 돼요. 이 삶의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손잡고 협력하면서 끌어안고 밀어주면서 도와주면서 같이 살아야 해. 함께 같이. together. 거기 답이 거기 나옵니다. 그게 알고 보니 그게 사회학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게 사약이에요. 사약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더불어 함께 사는 방법.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why, how, 이걸 깨달은 전반적 30여 년 전반적으로 그거 이제 겨우 그거 깨달았어요. 응? 근데 그것도 정말 언어 문제를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그래서 제가 정신분석학을 공부해가지고 또 제가 욕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해석 이 논문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년도 상반기 때 뭐 락강 문화 있다 그 책 그걸 또 풀어 쓰려고 합니다. 왜 욕할까요? 욕이 뭘까요? 욕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정신분석은 항상 현상을 양가적으로 봅니다. 양가적.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봅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스위치가 되죠. 우리 불 켜져 있잖아요. 전등도 우리가 지금 켜져 있잖아요. 스위치 끄면 오프가 되면 꺼져요. 동일한 스위치가. 온을 올리면 켜져요. 온, 오프가 같은 스위치 안에 공존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양가성이 있는 겁니다. 양가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들어가야 돼요. 인간은 선한 존재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한 존재만도 아니에요. 선과 악을 공유하고 같이 갖고 있어. 필요에 따라 선한 척 연기하고 필요에 따라 악한 척 연기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상황에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전술적으로 작전을 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회학자 그가 어빙 고프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들의 행위를 갖다가 연기로 드라마터지라고 하는 개념. 사람은 연기하는 거다. 지금 저도 연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이제 프론트 스테이지입니다. 무대 전면에서 이 이제 연기. 그다음에 백스테이지 간다. 끝나고 여러분 안 보이는 데 가서 제 행동은 또 바뀝니다. 아이고 힘들어. 나 자빠질 거야. 예? 또 백스테이지도 아니라 또 다른 곳에 제 집으로 여기서 이제 출판 도시를 탈출해 가지고 집으로 다시 가는 거. 그건 다른 곳이죠. 거기서 또 달라지겠죠. 사람은 끝없이 연기를 한다. 너무 또 사람을 이렇게 너무 시니컬하게 그렇게 보는 것도 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는가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해석도 우리에게 일면적인 뭔가 호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또 그렇게만 본다 그러면 너무 인간이 너무 삭막하고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유럽에서는 그 지젝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유명한데 저는 지젝을 저의 이제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조금 폄하하면서 지젝은 지젝이고 옛날 유고슬라비아의 한 연방이었던 국가 슬로베니아라고 하는 지금 현재 국가의 이제 사람인데 어쨌든 저는 락강의 이론을 가지고 한국 문화, 한국화를 좀 시켜보겠다. 그리고 또 아울러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나 분야가 굉장히 낯설고 거리감을 갖고 있는데 좀 더 친근하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사회적 여건과 삶이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삶을 좀 더 천착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정신분석이 상당히 유용한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분석을 상당히 이게 어렵고 난해하고 조금 또 한국 우리 문화가 그렇잖아요. 정신자가 들어가면 정신병자 이렇게 낙인이 찍어지고 또 낙인이 찍히면 사회활동하는데 큰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뭐 이런 어떤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뭐 편견이라고 하나, 뭐 선입관이라고 하나, 그런 뭐 미묘한 또 이 정서가 깔려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는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일반화되거나 유행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사실 일반 정신분석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깔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국 사람이 이뤄냈는데 끝까지 그 정신 분석 그거 사람들에게 이거 널리 알리고 이거는 무슨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람을 규정하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정신적인 삶, 요새 정신 건강, 요새 그냥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제. 이 정신 건강을 갖다가 제도를 유지하고 활성화하는데 또 그걸 우리가 내실화 하는데 중요한 방법이 바로 정신 분석이다. 고전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한 책입니다. 검증이 살아남은 게 그게 고전이라고 불려주는 거잖아요. 고전을 보십시오. 요새 나오는 무슨 뭐 살아남기, 돈 벌기, 뭐 어떻게 하면 투자하냐 이런 그런 그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본질을 아시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처변물경이라 세상이 바뀌어도 놀라지 않아요. 왜? 세상이 보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올바른지, 나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아남을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이 허구지만은 그것이 가능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를 죽여야 돼. 자기 욕심, 이기심. 지금 또 잘못된 게 이제 개인주의 이거 참 민주주의도 잘못되어 있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저는 우리 전혀 잘못 알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여기 여러분 하시는 게 이게 민주주의예요. 투표장에 가 투표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일상적인 삶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이렇게 뭐 이모가 와서 얘기한다는데 이놈이 어떤 사기치는지 혹은 뭐 내가 시간이 남는 시간을 좀 더 좀 그럴듯하게 좀 고상하게 좀 보내볼 수 없을까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발심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소위 민주 시민 정신이 나오는 겁니다. 소위 데모크라틱 시티즌십이 나오는 겁니다. 그 시티즌십을 통해서 소위 모랄리티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 모랄리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인류가 추구하는 하나의 윤리, 인류의 보편적인 에픽스, 윤리. 사람은 어떻게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이 다 차례차례 우리 뭐 하나 끄집어내면 호박 하나 건드내면 줄줄이 엮어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살이가 다 연결돼요. 산의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라 파편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거 실제로 사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파편적으로 살고 있어요. 내 이웃이 누가 사는지 몰라. 아파트에 저도 그래요. 아파트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러면서 우리가 민주적이라고 시민 공동생활을 한다고. 그게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핵심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게 된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온갖 사람이 온갖 조작을 하고 온갖 뭐 마술을 부리고 환상을 하고 유혹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보이니까. 그런 마음, 그런 경지, 그것을 연마하는 길은 오로지 책 고전뿐이다. 책뿐이다. 오늘 제가 이게 한국인의 일상 속에서의 어떤 언어 문화이라고 했지만은 언어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우리 기란 말 좋아하죠. 기입니다. 기. 그래서 우리 뭐 요새 그런 실험도 하잖아요. 밥에다 두 가지 밥을 또 넣고 밥 보고 좋은 얘기하는 밥과 밥에 대해서 저주하는 밥은 이쪽은 밥맛이 좋고 색깔도 선명한데 선한 뭐라고 합니까? 그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무슨 균이 생기는데 이쪽은 썩더라. 인간의 이 마음 말한 마음이 바로 말로 나오거든요. 입에서 욕한 사람, 저주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얼굴 표정도 굳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나 뭐 이게 조금 도가 좀 통했다는 사람들 보면 뭔지 좀 여유롭고 보면 마음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을 공격하거나 뭔가 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표정도 굳어가지고 그 사람 얼굴 보면 나도 같이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것도 중학교 때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 상대방 경찰 아저씨인데 딱 알아보더라고요. 너 인마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속마음은 지금 아니잖아. 반대잖아. 그 속을 이 사람 어떻게 알았지? 내가 연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딱 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진솔한 마음, 그것이 진솔한 말로 나오는데 진솔한 마음은 없고 말만 그럴듯하게 했는데 변명을 했는데 딱 걸렸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연기를 하고 속이려고 해도 다 드러납니다. 그 순간 성공할지 모르지만 지나면 다 드러나고 이제 나중에 또 상대방이 더 고단수는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도 또 받아주죠. 싹 하면 그렇지 맞아. 당신 참 잘했어. 참 고마워. 뭐 그러고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나 당신 그때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그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저리겠습니까? 아까 운율 나오지만 저는 아름다운 음악이라기보다는 그 처음에 첼로 운율을 딱 들으면서 마음이 저미더라고요. 저민다는 표현 아시죠? 칼로 고기를 갖다가 저밉니다. 첼로 손이 제 마음을 저미더라고요. 눈물이 촥 나고 마음이 촥 가라앉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의 전반전을 이제 마치면서 이제 후반전은 그 제가 그동안은 제가 참 사기도 많이 치고 거짓말도 많이 했는데 이제 후반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변해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생각해서 제가 이제 변하려고 하고 있고요. 변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후반전에는 봉사, 헌신적인 봉사, 조건 없는 봉사. 그래서 이렇게 오늘같이 지혜숲에서 출판 도시에서 부르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하고. 근데 좀 더 앞으로 제가 고쳐야 할 점은 좀 더 미리,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라 하고 미리 있어 사전 준비를 좀 해가지고 좀 더 압축된 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또 같이 제가 또 여러분들의 또 마음을 전달받고 저도 또 개심하고 더 깊이 반성하고 더욱더 이제 낮고 성숙된 인간이 된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